뉴스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 강화 현장 행보하는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타임오프제 합의 의미와 노동계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야외 정원 산책으로 시작해서 약 80분간 이어졌습니다. 회담 직후에는 이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귀가했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인천 강화에 일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신환 위원장님, 네네. 목소리가 약간 격앙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단호한 것 같기도 하고 강화 풍물시장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도 목소리를 컸다. 네. 자, 이 얘기 뭐라 그랬냐면 국민 보고 민심 따라서 피하지 않겠다. 무슨 네. 뜻입니까? 한동훈 대표 뭐 그 평정심을 그렇게 뭐 쉽게 잃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원래 뭐 높게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 여러 가지 의전이나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매우 큰 면담이었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미 언론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할 얘기를 다 한 것으로 예측되고 또 언론이 궁금해했던 것은 이제 대통령의 반응이었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반응이 지금 흘러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거부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당은 당대로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강화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오신환 위원장께서 총평을 해주셨고 우리 신현영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민심, 국민을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은 처음부터 당대표 되고 나서 계속 하는 말인데요. 변화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보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한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국민의 눈높이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성 있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모호한 여의도 사투리 쓰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이제는 명확하게 윤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대로 액션 하셔야 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지금 제대로 액션 하셔야 된다. 모호한 여의도 사투리 쓰지 말고 또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급한 마음이겠죠. 다만 집권당의 당 대표로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위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선 그 차근차근 그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합한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대표가 할 얘기는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요. 할 얘기는 일단 했다. 할 얘기는 했고요. 대통령의 반응에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반응도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또 다른 이제 행보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 오후에 저녁에 이제 다시 친한계 의원들의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네. 뭐 당장은 아니어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독자적인 행보가 예측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하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소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어쨌든 뭐 대응 방안이랄까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일단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만남 이후에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박정화 비서실장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놓고 만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받았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감정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 같이 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당은 당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단은 누가 봐도 빈손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반응이 그 일정 정도 수용하고 결국엔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지당한 방향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거부되고 또 저런 태도로 대통령께서 일관한다면 사실은 이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당이 느끼는 부분들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과 괴리돼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도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신현영 의원님.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면담 이후에 잠시 멘붕 왔을 것 같아요. 멘탈이 붕괴됐다. 아, 이렇게까지 내가 수모를 겪으면서 면담을 해야 되나.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함부로 독대 요청하지 마. 앞으로 이러면 너 더 모욕감 줄 거야.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브리핑할 수가 없었고 박정화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주 최소한의 브리핑만 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 사실 브리핑 없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뭐 당대표 면담하는데 우리가 브리핑 꼭 해야 돼? 라고 사실 어제 만남에 대해서 크게 비중 두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앉아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취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냥 민원 청취 수준으로 후배 검사 만나서 이야기 듣는 모습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 윤한 당정 화합이라는 걸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렵겠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오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수습하느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다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강화해서도 국민의 민심을 이야기했고 오늘 저녁에 친한계 모임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도되는 걸로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지금 모일 예정인데 그러면 또 지난번에 20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10명밖에 모이지 않는다? 그것 또한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서 원내 장악 못했다라는 것들이 상당한 비판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의원들도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이 그립감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 그쪽의 친한계 의원들도 사실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회동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세 수위 높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제 면담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이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뜬구름만 잡았습니다. 어제 열린 면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였지만 김건희 특검 수용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서로 각자 말만 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특검 얘기했는데 어제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 설득해서 특검법 막기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우려를 전달했더니 윤 대통령이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 취하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 공세에 함께 대응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현 의원님, 예. 이 대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제 면담 이후에 또 저녁에 추경호 대표는 또 만찬에 합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정의 정치를 추경호 원대랑 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원내대표가 잘 방어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서러우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친한 모임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4명의 그래도 반란표가 나왔는데 뭐 8명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선을 그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국민의 민심에 부합할지 자체적으로 법안을 또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의 특검법이 위헌 요소가 많고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충분히 정치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지금의 그런 국정 혼란을 어떻게 같이 수습할 것인가 약간은 민주당과 친화적인 방식으로도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신환 위원장님, 지금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 설득해서 특검법 막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 빨리 해결하자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대답은 뭐 여당 의원들 생각이 야당 의원들 같아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뭐 그걸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준 의원들께 고맙다 그러고 또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과 만남도 있고 하는 것을 봐서는 저는 뭐 그 실제 그 팩트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언론 취재를 통해서 다 흘러나온 얘기고 뭐 그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셋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디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소위 그 이전에 친한계 모임들 속에서 분명히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지난번 특검 재표결에서 4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총해서 이번 민주당의 특검은 막아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된 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회동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괴감과 이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회동을 누가 주도해서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 디렉팅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실패한 회동이다.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에서도 저는 잘못됐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망신 준다고 해서 망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토론을 하고 나서도 누가 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하고 망신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산이 어떤 정무적 감각으로 저런 식의 어떤 장면들을 연출하고 또 사진을 픽해서 그것을 언론에 배포하는지
정말 옹졸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인적 쇄신 그 7인의 김건희 라인이 아니어도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저께 그런 장면들을 만약에 대통령께 충원하고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용산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고 국정 운영을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충원을 드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해서 그것이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이 정말 우습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실수한 용산의 참모진들의 장면 연출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인적 쇄신 관련해서 한 대표가 8명 실명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정리한다. 되게 원칙론적인 얘기인데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통해서 알려달라. 이것도 그냥 아주 원칙적인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관련해서도 뭐 자제하고 있고 더 자제하려 한다. 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얘기는 했는데 진전은 없었다고 보시는 거고 여기서는 아무런 또 후속적인 조치가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이런 부분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민심이나 또 당이 받아들이는 그 민심의 정도를 용산은 너무 괴리감 있게 느끼고 있는 거죠. 참모들은 느끼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딴 세상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을 네.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민심이 계속 그런 것 요구가 올라올 때 특검법에 대한 부분들 민주당의 특검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서 그것을 찬성하고 의결하리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탈하는 의원들이 만약에 생겨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면 그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원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선저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3가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의 반응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그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가 공공연하게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직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언론에 난 것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보안 메신저를 쓰는 것으로 다 옮겨 갈아탄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텔레그램을 쓰던 왓츠앱을 쓰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만약 관여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행정관들이 그거를 김건희 여사와 의논하면서 직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뭐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하루빨리 그 부분들을 제거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국민께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지금의 민심의 정도들을 우리가 수그러뜨릴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 도돌이표로 지금 내고 있는 김건희 특검도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예.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법은 국민의힘에서는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하튼 그거는 일단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면 그걸 과연 이전처럼 막아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당내가 아마 엄청나게 분열이 될 거예요. 제 책임론을 막 서로 책임이 있다고 이제 책임론을 둘러싸고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특검에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위헌적 독소 조항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고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용산과의 거리를 두면서 네. 좀 더 강하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여론의 흐름들을 지켜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개별 의원들이 이탈해 나가는 것들은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되면 결국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난번 내표도 그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뭐 대통령실도 당도 굉장히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저런 식의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는다면 저는 뭐 당은 당대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신현영 의원님, 네. 당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아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 보셨잖아요. 뭐 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거다. 이거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정말 대통령실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당이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로 내고 간다. 그랬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랄까 어떤 그 방안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 지금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도가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 그냥 뭐 윤한 같이 그냥 지금처럼만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은 부적격인 거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뭔가 다른 노선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본인이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똑같은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의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비판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뭐 예전에 김옥균 프로젝트 막 3.1초나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당내에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그립감 가지고서 리더십 발휘하려면 네.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당내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본인의 그런 정치의 심판대에 지금 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당론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통과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에 꼭 분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뭔가 해소하고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냐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 크게 당이 분열로 간다고 우려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털리면 그것은 결국에 정권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뭔가 정말 김건희 여사 천국이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갈 것이냐는 한번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여당발 발의, 여당에서 이 정도 특검이면 괜찮겠다는 발의하면은 야당에서 받을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방송할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불기소되는 그날의 방송에서 보수 패널 분들이나 국민의힘 인사들도 차라리 기소를 하지. 라는 혼잣말 하시는 걸 저는 목도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면담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은 자제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의욕 없는 상태라 알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그 용산의 7인회 플러스 1명 그분들과 텔레그램을 계속 하신다거나 비선으로 역할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차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제는 좀 해소가 됐구나. 브라운관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국민의 두려운 마음을 이제 민심을 정말 읽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혹들과 우려를 조금 깨끗이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 대표가 어제 오전 최고위에서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 기대한다. 그랬더니 3시간 만에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했어요. 아, 이게 민생 정치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시점이 대통령하고 독대하기 어떻게 보면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거 이관계 아니야? 이런 약간 일각의 그 해석도 나오긴 하는데 여튼 여야 대표가 민생 정치 위해서 만나자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신현영 의원님, 이거 뭐지? 회담 직전에, 회동 직전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압박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나빴을 거라고 뭐 생각하고요.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것들이 어제 면담에서 뭐 한간에 단독으로는 원탁 테이블을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는데 예. 그것이 묵살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리 배치나 뭐 30분간 세워놨다는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모욕감을 주는데 하나의 더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사실은 조금 정치 초보의 그런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요. 대답을 어쨌든 회동 끝나고 해도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냥 그 모두 발언에서 꼭 만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지난 그 당대표 회담 때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기로 했다라고 네. 하고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잡으면 되는 거고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빈손 면담 이후에 차라리 이재명 대표랑 만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대통령실에는 긴장 관계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효과들을 100%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신환 위원장님. 여튼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이 대표의 제안을 화답한 거. 이건 뭐 어떻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회담 어떤 내용이나 그 어떤 분위기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계산하지 않는 뭐 무슨 여의도 사투리 자꾸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과거의 구태스러운 모습으로 만약에 반응했다면 그런 계산들을 했겠죠. 근데 너무 지극히 지당한 것을 그냥 지당하게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궐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문자로 소통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갑자기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제안한 것을 3시간 만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시로 만나기로 한 부분들과 보궐선거 이후에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오버랩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민생을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걸 화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용산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우위에 있고 국민의힘의 당은 그 아래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그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권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정권 성공을 위한 무한 책임을 같이 공동의 동반자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은 맞지만 네. 또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권도 당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관계로 만약에 여전히 그런 인식을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는 용산에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솔직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대선을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까지도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무슨 행보한다라고 보여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직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그런 제안들을 한 것이고 용산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은 한동훈의 방식대로 네. 저는 디커플링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지금 오신환 위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어떤 앞으로 대선에 뭐 이런 거에 막 얽매여 가지고 저희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잘 화합이 안 되고 커플링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조금 툴툴 털어버리고 하는 스타일이다 이랬는데 자 여튼 그걸 떠나서 여야 대표 만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거를 심도 있게 논의할까요? 아니면 기타 민생 현안을 주로 얘기할까요? 민생 현안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당대표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공개 발언이나 비공개 발언에서 어디까지 협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민생에 되게 목말라 있는 당대표이거든요.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너무 정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성과가 없다라는 거는 양 당이 지지율이 둘 다 올라가지 않는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배춧값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자영업자 힘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화답하느냐 했을 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보다는 명태균, 뭐 강혜경, 김건희 이런 이슈들로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정치계에도 좋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두 대선 후보이자 양당의 대표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좀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네, 잠시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강철교 아래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2시간 가까이 멈춰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뒤로 영동대교부터 정체 심하고요. 이후로는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많이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진화 작업 전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로는 청담대교까지 정체 이어지다가 다시 잠실철교에서 강동대교까지 교통량이 늘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청담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쭉 정체 이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쪽으로 1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판교 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각각 퇴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됐습니다. 집행이 무산된 거죠.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이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엄청 화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우리 김건희 여사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너네들이 뭐 하고 왜 있는 거야? 화나게 하셨어요? 국민들이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이슈 좀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민생으로 돌아와라.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고 국회는 또 국민들을 대표하다 보니까 그거에 부응해서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수사와 결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공정한 세상 그리고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배반의 그런 민심들이 매우 사납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동행 명령장을 직접 가지고 가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부인 직접
출석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극과 극의 정치에 정말 막장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힘들 것이고요. 아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실도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의혹들과 그런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누군가가 특히 정부 여당에서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덮고 가지만 말고 괜찮다. 앞으로 뭐 이대로 간다라는 것들은 정말 민심에 배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11월 달부터 이제 롱코트 투쟁한다고 하잖아요. 롱패드. 롱패드인가요? 예, 예. 그래서 패딩.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패딩이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롱패딩 투쟁하면서 예. 이렇게 장외 투쟁하고 그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 대한민국이 조금 더 건설적인 우리 정치가 되자는 의미에서 빠르게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종된 협치 협상 이런 것들이 두 당대표 만남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오신환 위원장님. 네. 동행명령장 집행이라는 본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뭐 정치 쇼한 거죠. 사실은 뭐 의원들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어느 선을 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민주당의 조금 강성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그거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동행 명령증이야 다수당으로서 밀어붙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발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사무처 직원들이 다 가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냥 내비둬도 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 텐데 거기 가서 좀 더 그런 것들을 과장되게 보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뭐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다만 사실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들이 굉장히 지금 뭐 위중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히 인식하고 있는 바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가서 또 거기에 있는 그 경찰관들과 굉장히 좀 과한 어떤 언행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들도 저는 뭐 그것도 온당치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회 22대 국회에 뭐 민주당의 일방적인 모습들이 네. 과거에 없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의회 독재 수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뭐 겨울에 거리로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라고 봐요. 지금 뭐 하고 싶은 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다 했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과거처럼 그것이 일종의 선전선동처럼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입장들, 정치 이슈화들 그리고 11월 5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는 것이 뭐 지극히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관측도 있어요. 이제 어떤 탄핵이라는 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뭐 간을 본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도 살펴본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탄핵을 한번 경험했지만 국민들이 지금 이 민주당이 빌드업하고 있는 탄핵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동의하거나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다 이거죠. 이게 민심이 흉흉하고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5일이나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네. 저는 그것이 그 수순대로 가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 의원들의 주도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우리 신현영 의원님은 어떤 반박 하시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 탄핵할 거냐고 민주당에서 예. 아니면 이 정권이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 그래야 지금 의료 대란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정말 그냥 자포자기의 그냥 푸념이기도 한데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참 보수 지지자분들이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 정권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지만 국민들이 먼저 탄핵을 요구하셔야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부응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국회의 주도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민심이 얼마나 따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정권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그리고 국정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미래 비전을 잘 보여드리면서 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치로서의 도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도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또 역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동행 명령장 다시 돌아와서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동행 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을 자백한 그런 꼴입니다. 분명히 법은 국회 증가법 13조 2항에서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행태는 명백하게 동행 명령장을 고의로 수령 회피한 것이고 또 대통령실 직원, 경호처 직원, 심지어는 경찰들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김성원 의원은 동행명령 불응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도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계속 가자는 건데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거든요. 특히 국회에서 법사위가 엄청나게 지금 뭐 개원할 때부터 싸우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초유의 사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갈 것이냐 22대 국회 4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도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계속해서 공격 태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원칙대로 해봐. 대통령실이 거부하면 국회는 국회에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고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가 실종된 이런 상황에서의 최악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달리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열차를 브레이크를 걸려면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의 진솔한 모습, 뭔가 사과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벌써부터 민주당의 역풍이 다가왔을 텐데요. 즉 국민들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보다는 문제가 있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민심들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보한 인물이고 뭐 정치 브로커로 뭐도 알려진 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미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인물인데 자 오신환 위원장님, 네. 강혜경 씨의 국회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게 좀 있었습니까? 그냥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이잖아요. 전에 들은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과의 어떤 통화 녹취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틀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강혜경 씨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것도 본인이 뭐 저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네. 명태균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과의 대화 내용만 가지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전해 들은 강혜경 씨의 증언들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사실인 것으로 모두 인정하고 가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크게 제가 봐서는 뭐 이 강혜경 씨조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의 어떤 입장 속에서 그동안은 한편이었다가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불쾌함 속에서 뭔가 자기가 다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순수성이나 의도도 굉장히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였다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한데 국정감사에서 폭발력이 있으려면 팩트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라든지 아니면 정말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이게 증언을 하지 않으면 네. 사실 주장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정치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과 객관화는 결국에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고 또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창원지검부터 해서 수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신환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당이 이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두 곳 지키면서 한동훈 대표 여당 입장에선 한 고비는 넘겼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서울 교육감은 이제 당하고 직접적 연관은 아니지만 서울 교육감 어쨌든 졌고 그 진보 성향 후보가 이겼고 그다음에 강화 득표율 이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수도권 민심 악화가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지금 뭐 토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뭐 수도권 민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뭐 TK들도 그렇고요. 네. 합리적인 지금 현 상황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라면 저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태도를 바꾸고 국정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이 되면 이제 거의 반환점을 도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결국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정말 뭐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국정 방향에 대한 쇄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방향만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은 당대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당은 사실은 2년 6개월만 남은 당이 아니잖아요. 당은 미래를 보고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무게추가 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당은 만약에 정 안 되면 이제 독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셨고요. 신현영 의원님께 의정 갈등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등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 여야정 협의체이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기 매우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의학회는 교수님들 모임이고요. 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원 대학원 협회는 학장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 중에서도 뭔가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결정해서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일반 또 의대 교수들은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료계가 의사협회 그리고 특히 지금은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서는 정부나 아니면은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결실을 낼 수 있느냐 할 때는 저는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 이후에 젊은 의사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필수 의료 분계를 수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텐데요. 무조건 들어가서 소통만 한다고 결과가 도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우리 뭐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고 정치가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런 판단들을 하면서 좀 수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매우 불편해하시고 여전히 예약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어떻게든 마련돼야 된다는 마음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자, 오신환 위원장님,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탄핵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심사숙고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소추의 정치적 파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계속 검사 그리고 뭐 판사 뭐 대통령까지 탄핵을 언급하고 있으니 네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뭐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역풍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것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한 국민들의 피해 그 여부를 떠나서라도 정치적으로도 그거는 잘못 왜곡되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와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2, 3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예, 됩니다. 명확합니다. 메시지는 정치 검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권력 눈치 보지 말아라. 검사 탄핵에 대한 거는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441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운전 중인 아내 핸드폰이 울려서 제가 받았는데 시청률 조사하는 거라고 해서 망설임 없이 뉴스레터 K라고 말했더니 집사람도 빙그레 웃더군요. 이 말을 자랑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이 순간을 많이 기다렸네요. 웃음 표시 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정이는 매일 아침 엄마와 동생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엄마를 대신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수정이. 카사바흐 메리트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남동생까지 케어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데요. 반복적이고 힘든 일상이지만 수정이는 묵묵히 할 일을 마친 후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픈 엄마와 동생 걱정뿐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엄마의 항암 치료비와 1년마다 다리뼈를 깎아내야 하는 동생의 수술비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수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수정이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약하게 비 내리는 곳이 있고 경상권에는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남부 제주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쏟아졌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진 곳이 많습니다. 삼각봉부와 거제는 140mm, 서귀포 121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내리게 될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 울릉도, 독도로 5에서 30mm가량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린 뒤에 점차 맑아지겠고요. 일부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북 산지와 동해안 쪽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서해안까지 주로 해안과 산지 위주로 강풍 지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지역으로 강풍이 이어지는과 동시에 동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의 파도가 2에서 4m로 계속해서 높게 일겠습니다. 비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르면서 내일 아침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등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로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참전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러북 군사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인적 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예측 모델 분석을 통해 트럼프가 현재 앞서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인 대화 끝에 최근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비롯한 주요 노동 현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자, 김 장관님 취임한 지 2달 가까이 돼갑니다. 네. 노조위원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경사노위위원장 거쳐서 이제 정부 노동정책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맡으셨습니다. 오랜 다양한 이력에 고용노동부 장관 맡으신 소회 있으실 것 같아요. 잠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주요한 개혁 과제로 삼아서 법치주의 개혁은 지금 상당히 훌륭하게 해서 일단은 그동안 노동 손실 일수도 전 정부의 약 40% 이하로 떨어졌고 네. 파업 일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 약자들이요? 이 약자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호를 해서 이분들도 정말 노동개혁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주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전임자. 네. 그러니까 딴 일은 하지 않고 공무원이 노조 활동만 하는 사람을 몇 명을 줄 거냐.
그러면서 이번에 민간에서 주는 것보다는 약 한 50% 절반 수준의 그런 노조 활동만 하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게 네네. 바로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공무원 노조에서는 좀 적다 그러지만 네네. 사실 민간의 절반 수준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장한 거죠. 그 의미를 따지자면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전임을 할 사람들을 보장을 해준 그런 그 합의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이게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러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속도를 내서 네. 이번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건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네. 약속을 지킨 그런 사례입니다. 대선 공약을 지킨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워라밸 즉 일과 가정생활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보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가장 크게 호응한 점은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부부가 다 함께 1년 6개월 지금까지는 1년이었는데요. 네네. 1년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부부가 합치면은 3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월 250만 원씩 각 250만 원이니까 네네. 부부 합치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게 최대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6개월 늘어났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도 250만 원씩 부모 각 250이니까 500 네. 굉장히 늘어난 거죠. 네네. 대폭 늘렸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순서를 잠시 좀 조정해서 네. 아까 그 타임오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근데 이번 그 경사노위 논의에는 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 측은 이제 참여하지 않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 측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좀 희박합니까?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에요. 네네. 아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안 온 게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제 그때 IMF 때 정리해고 제도가 들어와서 정리해고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IMF 이후에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예. 민주노총 조직적으로는 안 오고 대신에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예를 들면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네네. 건 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저임금위원회도 오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노동개혁의 두 축, 한 축은 이제 법치주의 부분 많이 이제 진전됐다고 보고 네. 노동 약자 보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김문수 장관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안 가운데 특히 약자 보호를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규모는 약 한 5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일 많은 숫자가 5인 미만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네. 또 미용실에 머리를 감겨준다든지 찻집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한 340만 명.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이제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요. 네. 그다음 프리랜서 뭐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플랫폼 프리랜서 이래 합치면은 약 한 500만 명 이렇게 약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이제 후보자 시절에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1순위 추진 과제로 이제 꼽으신 적이 있거든요. 네. 자,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 52시간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연차 휴가, 공무원 유급 휴가, 부당 해고 금지 이런 건 이제 적용한다는 건데 사용자 단체들이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 측면, 소규모 사업장 운영 이게 뭐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그런데 예. 지금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도 또한 약자입니다. 그 아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노사가 모두 약자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선에 실태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식당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처우를 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만약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은 얼마나 고용이 줄지 또는 임금은 올라갈지 휴가는 얼마나 늘어날지 이 실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고용노동부가 바로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시나리오를 몇 개 해서 네. 그럼 만약에 국정일 중에 뭐 5개를 쉰다면은 과연 이 문을 몇 개 닫을 거냐. 예, 그런 것까지 다 예, 조사를 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연차 휴가를 쓰면은 이거는 또 얼마만큼 임금이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실태 조사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네. 그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예,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서는 체불 임금 문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노동청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의 존재 이유다. 이게 바로 이게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금씩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점이 일한 사람이 자기 일한 대가를 못 받는 이게 체불임금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중범죄죠. 사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니까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돈을 25만 원 주자든지 뭐 얼마 주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돈이 뭐 13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체불임금은 다 해도 지금 1년에 만 1조 정도. 지금 남아있는 체불임금은 약 한 3,300억 됩니다. 네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에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보다는 일 한 사람에게 그 정도는 한 3천억, 5천억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체불임금 중에 40%는 퇴직금을 체불로 못 받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보통 임금이고요. 그러면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바깥에다가 적립을 하면 네. 공무원처럼요. 네네. 바깥에다가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노후도 보장이 되고 또 체불임금 피해도 한 4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깥에 어떤 연금 국민연금 하듯이 네. 바깥에 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굴리고 이러면은 상당한 정도로 수익률도 높으면서 노후 보장도 되지 않느냐. 체불임금도 한 40% 이상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연계해서요. 자, 노동 또 한 가지 이제 그 노동 약자를 이제 보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편을 이렇게 보면은 노동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 방향이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연성 높여가야 한다 강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노동 유연성은 어떤 방향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회사는 이 집단적인 결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노동조합도 중요하지만은 개개인의 노동자가 개개인의 사용자하고 사장하고 바로 이렇게 협약하는 것도 중시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헌법으로 노동상권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돈 받는 게 좀 부족해서 투잡을 띱니다. 네. 뭐 투잡을 띨 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조금씩 뭐 투잡보다는
조금 일 더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오버타임. 거냐, 예. 어느 게 좋을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개인이 좀 선택하는 게 좋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 자체가 아주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52시간 이상은 밖에 나가서 해라. 이러니까 투잡지로 나가야 됩니다. 네. 자, 행정안전부 공무직 노동자 정년이 이제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이 과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청년 일자리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뭐 정년은 연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네. 정년 연장으로 청년이 피해를 보지 않고 청년과 노년이 공생하는 정년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게 이론칙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정년 연장하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면은 이 호봉 올라가서 결국 기업이 견딜 수 없도록 뭐 예를 들면 60을 65세로 하면 그 이후에도 60세 이후에도 호봉이 계속 올라가면은 네네. 기업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임금 피크제 같은 것이 노동조합하고 같이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뭐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아까 제가 잠시 이제 뭐 워라밸 그다음에 육아지원 3법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사관리사가 이제 현장을 이탈하고 이런 사태가 조금 빚어지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번 서울시 그 시범 사업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확대되느냐 마냐 좀 결정도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도입한 것이 2명이 이탈해가지고 네네. 부산으로 좀 피해가지고 딴 데 취업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다. 그래서 그래요? 상당한 정도로 또 사용한 분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확대가 바람직하다. 네. 지금 뭐 어떤 전문가 교수가 나와서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가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시행 20년 된 고용허가제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고용허가제도 개선될 점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고용허가제는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고 ILO 또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다 이거는 매우 성공적이다. 아, 그래요? OECD 뭐 다 그렇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거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이 고용허가제로 왔는데 문제는 많이 있지만 고칠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인 고용허가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고용허가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니까 가사관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하고 좀 우리 제도가 달라가지고 그 너무 임금이 높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뭐 소비자라 그럴까요? 그 젊은 부부들한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한 600만, 서울의 반밖에 안 돼요. 네네. 땅도 서울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완전히 통제 가능하고 정부 컨트롤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큽니다. 그래서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고 제도 자체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나라하고 봐야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는 서울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얼마든지 저임금을 주고요. 자기네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2배입니다. 약 그렇죠. 7만 달러 넘어요. 물가도 엄청 비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뭐 한 100만 원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23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내가 감당할 수 있냐 하는데 그걸 나라에서 일부 그 나눠서 좀 감당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나라도 뭐 앞으로 이제 많은 육아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네. 싱가포르는 이제 입주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주를 안 하고 네. 밖에 다 나가야서 하니까 밖에 나가면 방 얻는 값, 음식값, 교통비 더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 경우가 다르군요. 네. 자,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노동정책 이제 근본을 뜯어 고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의회 다수 차지한 야권과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이제 거대 야당은 김문수 장관님께 뭐 호의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타겟책이랄까, 어떤 해결책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뭐 특별한 타겟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약자 보호 이거는 뭐 김문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도 해야 될 게 약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국회나 행정부나 함께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은 신뢰도 쌓이고 점점 더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부터 처리해 나간다. 네. 그런 말씀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야권에서 김 장관님께 요구한 여러 사항 가운데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 이 부분은 한번 머리 맞대보고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부분 지금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의제 있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 예. 뭐 제가 봐서는 약자 보호는 뭐 네. 특히 이거는 뭐 정말 시급하기도 하고 네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나 또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육아 지원 3법입니다. 이거는 네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아주 신속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출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체불임금을 보다 더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체불업주에 대한 처벌 뭐 이런 부분들도 강화를 했는데요. 이것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게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킬 거라고 이제 꼭 생각하고 계신 영역 혹은 과제에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하고 좀 겹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적어도 지금 젊은이들이 우선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생 자체를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각박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극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젊은이들에게 애를 낳아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우리 고용노동부 특히 고용보험에 의해서 이번에 육아 지원을 위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이번에 육아휴직급여도 250만 원까지 네네. 하고 그다음에 휴직 기간도 1년 6개월씩 늘렸습니다. 이런 과감하고 대폭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 논의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실마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를 선언했어요. 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결정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도 바로 화답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고요.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계기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직접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의정 간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중요한 의료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학회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학회 내에서 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더 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회장이 내부 의결 과정 없이 오전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협의체 참여가 기정사실화된 것도 반발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의협이라든지 전공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출범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당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협의체 출범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학회의 결정이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이는데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후 분위기를 보고 참석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의학회와 의대협회 결정이 알려진 이후에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의협이 참여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나 의대생 단체도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입장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혀왔는데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가왕의 컴백 소식입니다. 가왕 조용필 선생이 방금 전에 20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11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앨범명도 20입니다. 조금 전 이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고요. 실물 CD 음반은 다음 달 1일에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조용필만의 이 모던록 그래도 돼인데요.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청량한 목소리에 호쾌한 전기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응원가라고 합니다. 2013년에 발표한 19집 앨범이 워낙 히트를 쳐서 이번에도 저력을 뽐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당시엔 앨범 수록곡 바운스가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요.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조용필 씨는 지난달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보 발매 소식을 알렸는데요. 당시에 오랜 시간 준비해온 20집은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 깊이 교감하고 함께 감동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1년 만에 20집이네요. 20집이 나온 건데 자 신보도 나왔고 곧 연말입니다. 조용필 씨가 콘서트도 합니까? 네, 다음 달 23일부터 24일 그리고 30일, 12월 1일 이렇게 20집 발매 기념 조용필 그리고 위대한 탄생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여는데요. 작년에 데뷔 55주년 콘서트를 국내 최고의 톱스타만 선다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어서 이번에도 혹시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KSPO 돔에서 합니다. 조용필 씨는 콘서트 때마다 그의 밴드 위대한 탄생과 함께 완벽에 가까운 음향과 라이브를 고집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용필 씨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제작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주크박스 뮤지컬 제작도 추진 중이다. 자, 다음은 금값 얘기입니다. 금값이 올 들어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은 금 한 돈 사려면 얼마나 듭니까? 5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진짜요? 50만 원 넘게요? 네, 이게 국내 금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데요. 대체로 살 때는 순금 한 돈에 51만 원,
시작할 때는 46만 원 선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금 시세가 올 들어서만 30% 넘게 오르면서 국내 금 현물 가격도 크게 오른 건데요. 간밤에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트라이온스당 2,744달러에 장을 마쳤는데 역대 최고가였고요. 연일 최고값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무엇이든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그만큼 그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경제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고 있죠. 보통 금리가 내릴 때는 금값이 오릅니다. 이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으로 바꿔서 가치를 저장해두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개의 전쟁이 막을 내릴 기미도 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국 대선도 결과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보통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특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도 계속 오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천정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도 이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인들이 이제 당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다는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산 매수하시고요. 이미 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산해서 파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시려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떨어질 때 이따금씩 매수를 해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업가 고 지익주씨 납치 살해 사건이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주요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이제 주목은 되는데요. 마침 지난 18일은 납치 살해된 고 지익주 씨의 8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2016년 10월이라고 하니까 딱 8년이 지났네요. 납치 살해 사건 배경과 그간의 수사 과정,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지 등등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필리핀 정상에게 이 문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일 텐데 우선 고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 그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필리핀 북부의 로선섬이라는 앙헬레스시라는 데서인데요. 이게 황당하게도 지익주 씨의 자택 앞입니다. 이 범인은 뭐 이제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요한 뭐 누가 얘기하기는 전직 대통령 두테르테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약 단속국의 뭐 팀장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주범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행자들은 현직 경찰, 마약 단속국 직원. 좀 황당하죠. 이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치를 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화장을 했고 그것을 뭐 변기에 넣고 처리했다. 그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건을 이제 감추려고 노력했다. 그랬다. 이것이 이제 이 지익주 씨, 고 지익주 씨 사건의 큰 얼개인데 앞쪽 얼개죠.
왜냐하면 그 뒤에 전개된 건 더 황당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처벌이라든가 재판 이런 게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분명히 외교적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8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해결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 이거는 좀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 지익지 씨의 부인께서 최경진 씨라는 분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 아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일날 외출했다 집에 돌아왔는데 최경진 씨가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도대체 남편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CCTV 영상을 받아봤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괴한들에 남편이 차에 태워지는 영상이 있었고 사실은 그들이 어떤 너무 무서워서 그 괴한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한 4일쯤 지났는데 남편분이랑 같이 납치됐던 가정부가 이제 현지인 가정부가 탈출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술을 하길 경찰, 폴리스, 무슨 배지 이런 걸 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납치범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했죠. 근데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범인이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한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경진 씨가 사비를 들여갖고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거긴 탐정이 있으니까 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걸 막 뒤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가고 그걸 가지고 필리핀 경찰 납치 전담반에 넘겨서 했는데 그래도 진전이 안 됐던 이 사건 전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유력한 경찰이라는 표현이 뭐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경찰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 그런 유력한 경찰이 관여돼 있으니 그런 그 나라에서 이게 과연 알려지기는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거를 당한 본인 죽은 사람이 제일 아깝지만 그 부인은 정말 그 막막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이제 필리핀의 교민들한테도 도움을 청했겠지만 사실은 그쪽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두테르테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범죄 전쟁을 하면서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마약 전담반에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나 힘을 막 남용한 느낌인 겁니다. 이 사건의 좀 주요한 어떤 그 내부를 보면은 이 사건의 어떤 배경이랄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사건은 이제 그 최경진 씨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억울하니까 여러 언론을 접촉하면서 하다 보니까 언론 중에 한 인콰르제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그 필리핀 언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현지의 아주 유명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핀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게 막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그러니까 최경진 씨 그 부인이 그 유력지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탐정을 공해서 막 그 사비를 쓰면서 여러 증거들을 막 하는 과정에서 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광고도 내고 그 조회를 해갖고 거꾸로 경찰한테 이걸 제공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들이 뒷짐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결국은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이 관련된 경찰의 뭐라고 하나 자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은 자수보다는 자수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좀 위에 있는 중간쯤에 그 사람 이름이 뭐 지금 자수한 사람이 여자 남자 이사벨이랑 음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납치 피의자예요. 실제로 납치한 사람들. 자, 자수를 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소상히 밝혔습니까? 그렇죠. 밝혔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납치해서 어떻게 죽였다는 걸 밝혔는데 경찰이에요? 경찰이죠. 현직 경찰입니다. 근데 죽이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글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필리핀은 셋업 범죄가 많고 경찰도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 어떤 부업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마약 관련
그러니까 뭐 외국인을 납치해서 돈을 받는 몸값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 유력자는 알지 않습니까? 예, 지익수 씨도 사실은 사업체를 했고 그 사람이 현금을 좀 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인 거니까. 예. 근데 거기 있는 경찰들은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조금 납치하면은 뜯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살해까지 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게 일종의 이게 표현이 그런데 그게 필리핀 경찰의 부업이라고 하니까 네. 필리핀 정부가 참 뭐라고 항의하셔서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그들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경찰들이 일종의 부업을 한 거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피해자인 한국인 지익주 씨는 이제 그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납치된 이유는 필리핀 경찰의 부업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상납 같은 걸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막 목숨을 위협하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데 그거 죽여가지고 돈을 얻어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상치 않았는데 살해가 있었나요? 그런 건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나마 최경진 씨랑 이 부인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온 것이지 정확한 형태 이들의 동기나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다만 이들이 납치했고 이들이 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해했고 화장했고 여기까지 명확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분이 현직 경찰관이고 또 경찰 정보원이고 마약 단속국의 일종의 정보원 그런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와, 정말 억울한 죽음인데. 이건 너무 억울하죠. 이건 정말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오죽하면 우리 대통령이 그쪽 그 정상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앞서 납치 13일째 되던 날 범인들로부터 몸값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최경진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사실 해니까 사실 갖다 줘야죠. 네네. 갖다 줬는데 그 부인 최 씨를 협박해서 갖다 주고 근데 이제 더 요구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라고 하고 다시 또 신고를 또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가 확인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남편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너 남편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돈 내놔. 왜냐하면 미리 죽이고 막 더 받아내려고 협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을 못 하셨나.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그걸 확인하자고 해도 이 범인들이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인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럼요. 남편 목숨이 최우선이죠. 그럼 1억이 넘는 놈들 갖다 줬는데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일종의 장난을 피의자 범인들이 장난을 치고 뺑뺑이를 저희는 뭐 뺑뺑이 돌리니까 말하자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더 달래고 하니까 신고를 했죠. 근데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수사는 더 진행이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진짜 부인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가지고 진행은 안 됐다는 말씀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 시점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얘기는 바로 죽였다고. 바로? 바로 죽였다고. 그리고 그럼 13일째 되던 날 이것도 죽인 상태에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 거로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악랄한 거죠.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바로 죽였고 13일째 더 달라는 건 돈 더 받으려고 그랬던 것뿐이고.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은 벌어졌고요. 사건 이후에 필리핀 당국 수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납치범 한 명이 자수를 했다고. 근데 마약 단속반 경찰이 로이 빌레가스라는 사람이 자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지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공범이 누구냐 그것도 지목을 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은 이 부인 최 씨가 CCTV 확인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익수 씨의 카드를 그 공범이 쓰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수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부인은 이미 자체 수사를 해갖고 누군지 알고 있는데 드러나니까 자수한다. 이게 자수인가요?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처벌을 낮추기 위해 이미 그렇죠. 범인으로 지목이 된 상태인데 그걸 자수라는 이름으로 또 해준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는 그 겁니다. 사법당국에서. 그러니까 필리핀 경찰이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중 한 사람이 이거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마약 단속방 팀장인 아까 말하는 두테르테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라파엘 둠나오가 핵심이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이게 대단히 크게 된 거고. 근데 셋업 범죄의 특성상 이 사람이 유일하게 주범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에서도 언론도 라파엘 둠나오가 있지만 그 뒤에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다만 라파엘 둠나오는 그걸 명령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마약 행동 대장이네요. 그렇죠. 행동 대장일 수. 행동 대장이고 두목은 보이지 않아요. 따로 지금. 여럿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론으로 밝혀지면서 시위도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아까 말하는 두테르테 대통령도 해결하겠다, 사과한다까지 했는데 또 미정미정. 이게 약간 어떤 두테르테 정권을 반대하는 야권이나 이런 반대 쪽에서는 이거 하나의 시위의 그 소재가 되기도 소재가 했나 되기도 보죠? 하죠. 왜냐하면 워낙 그 두테르테의 공포 정치가 심했고 그러니까 그들 밑에서 범죄의 전쟁을 빌미 삼아서 권력을 부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라파엘 둠나오가. 네네. 자 그렇다면 아까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뭐 자수 아닌 자수를 해서 자신들의 범행을 이제 자백을 한 겁니다. 그 재판이 열렸을 텐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결과는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재판을 질질 끄는 겁니다. 아 그래요. 판사 기피하고 뭐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됐다고 밀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이 계속 받아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필리핀 법원도 썩었다고 하면 필리핀이 항의하겠지만 계속 이런 형태로 지연이 돼 갖고 검사, 변호사, 증인들 불출석 그리고 핵심 용의자 보석으로 풀어주고 무려 1년이 그러니까 6년이 걸렸습니다. 1심 결과가. 1심 결과가. 예. 그 1심 결과는 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실제로 실행한 둘만 무기징역이 났고 나머지는 다 무죄. 직접 죽인 그 둘만 무기징역, 나머지는 누가 봐도 관련돼 있다는 게 거의 명확한 사람들 다 무죄. 아마도 이것은 필리핀 사법당이 가지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범이 있는데 둘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이들을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면한다. 이게 필리핀 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악용한 것 같습니다. 악용해서 사실 주범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면죄부를 준 거네요. 그렇죠. 무죄가 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라파엘 둠나오도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지시한 사람이 왜 무죄예요? 지시한 걸로도 거의 밝혀졌는데. 거의 밝혀졌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필리핀 경찰을 안 한 거죠. 이건 그냥 이것저것 언론이나 아니면 이 필리핀 언론 이런 데에서 재판을 하면서 찾아낸 것들 이런 거지. 정확히 이 범죄의 규모가 어떤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범죄 규모가 어떤지는 잘 모른다. 자, 근데 그 마약 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나오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도주해서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2심. 2심 때 얘기군요. 1심이 이렇게 되니까 그 너무 여론이 안 말이 안 되니까 2심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게 필리핀 사법청을 또 욕하면 그런데 1심에서 2심으로 이게 바뀌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1심 판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이 마약 단속국 팀장 둠나오가 바뀐 거예요. 종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저는 의심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나올 거면은 미리 인신구속을 하죠. 그죠? 아니 종신형이 나오면 도망갈 텐데. 그렇게 살인죄 관련해서 종신형이 나오려 그러는데 인신을 구속 안 했다고요? 안 하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데 2심 판사나 2심 법원들도 뭔가 엮이지 않았을까라고는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리핀 현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사람들도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어디 갔냐 봤더니 없어졌어요. 그렇죠. 필리핀의 섬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천 개가 넘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예, 예. 와. 그러니까 2주 동안 도망가라고 놔준 거죠. 예. 그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 종신형 선고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1심 재판이 6년 걸렸으니까요. 6년 걸렸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8년 전 사건이니까. 예. 2심도 또 오래 걸렸는데 2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한 1, 2년 예, 했는데 결론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두테르테 정권에서 마르코스 정권 바뀌어갖고 아 그래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할 또 구석이 조금 있기는 있다고 있는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외교관계로 해서 네. 대통령께서 일종의 뭐라거나 압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 하신 거죠. 사실. 이거를 좀 해결을 해달라.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 가족 입장에서 볼 때 기고한 게 어디냐. 근데 이게 또 더 미궁에 빠질 뻔한 위기도 있었다면서요. 예, 말하자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시신을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장터에서 이미 사라진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천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 1월에 그 화장장 업주 사무실에서 지시 소유의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만약에 그거라도 없었으면 이게 왜 발견됐겠습니까? 거기는 화장장 지금 욕심나서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보면 지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천운이죠, 천운 이게. 그나마. 예, 그나마. 자,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유독 한국인 노린 납치 등 범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이게 필리핀을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근데 지난 7일 날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서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 사건이 무려 38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정말 치안이 되게 어지러운 나라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그죠?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전체가 86명인데 필리핀이 44.2%예요. 우리가 보통 미얀마라든가 뭐 태국 이런 데가 더 뭐라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내전 중인 데도 있고 또 오히려 필리핀이 더 그렇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돈을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다니니까 돈 많다는 생각 때문에 또 쫓아다니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인도 있고 필리핀의 지역적 정세상 섬들이 많아서 뭐 반군도 많고 범죄 조직도 많고 그리고 어디로 숨어버려도 잡기도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필리핀에 있는 데스크 물어보면요. 사라지면은 그 방법이 없대요. 그 섬을 어떻게 뒤지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뒤져요? 섬이 7,000개인가 그렇다는데. 거기는 마오주의 공산반군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1940년대 50년 이럴 때 있었던 모택동주의 공산반군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아, 필리핀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 근데 그렇다면 필리핀 정부는 어떤 그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영구 미제 사건 되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두려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사건은 규명은 됐는데. 규명은 됐습니다. 처벌이 안 된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분명히 부인 최경진 씨한테 사과를 하고 보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필리핀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범죄자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경찰 공무원.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필리핀 정부나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임 정권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 그래도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자, 유족들이 얼마나 심정이 오랜 세월 애타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저희도 이제 가슴이 아픈데 유족들은 뭐 우리 정부랄지 필리핀 당국에 지금 어떤 걸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최경진 씨는요. 이게 필리핀 공무원들이 한 범죄이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필리핀의 법상 필리핀 정부가 소송을 내도
필리핀 정부가 거부하면은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도와줘서 외교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최경희 씨가 수사한 겁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수사 다 한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찰은 뭐 했느냐? 우리나라의 외삭과 경찰들은 뭐 했느냐? 이런 분명히 우리나라의 외삭 파트의 경찰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스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610님이 오늘 청취율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뉴스레터 K를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왕 조용필 11년 만에 컴백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용필의 도전과 욕망이 담긴 약 50분 전에 공개된 신곡입니다. 그래도 돼. 오늘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